네, 이번 경제업 박싱은 우리나라 금융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금융교육의 현실. 이거 뭐 숙제가 어제 오늘의 게 아닌데 네.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정부나 이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이런 금융이나 경제 교육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그 현재 우리나라 처해 있는 그 경제 금융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요? 최근에 별컷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 두 편의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 자료이고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였는데요. 네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해서 그 2023년 OECD 인페 그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라는 금융 그런 이해력 조사. 라는 자료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획재정부가 그 2023년 전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라는 이제 자료를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하면 금융 이해력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인가, 경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조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되게. 네네. 예. 우선 한국은행 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67점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는 이제 2점 상승했습니다. 67점이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사실. 예. 네. 근데 이제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다음에 소득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학력이 높을수록 금융 이해력 점수가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금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금리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복리 계산에 대한 점수가 41점밖에 안 나왔어요. 복리 계산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이 너무 아직 좀 이렇게 안 돼, 미흡하다 예.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장기 재무 목표 설정 같은 이런 그 재무 관리 활동이 되게 이제 미흡하다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기재부 보도자료도 그러면 경제 이해력도 비슷한 결과인가요? 예, 결과를 보니까 한국은행 발표 자료하고 좀 유사하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2023년 경제 이해력 조사 평균 점수가 58.7점인데요. 21년에 비해서 2.4점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폭은 오르긴 한국은행 올랐네요. 자료하고 뭐 유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여기도 보면 그 한국은행 자료하고도 유사하게 그 기준금리의 파급 효과라든지 네. 또는 정기예금 같은 이런 금융부의 정답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인의 그 금융 문맹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이걸 네. 좀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아시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그 13대 대국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환율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기도 하지만 예. 굉장히 그 외부에서는 그 한국의 그 경제 위상이 정말 높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 공식적인 그런 기구 같은 건 아닌데 그 이 경제가 얼마큼 규모가 크고 대국이냐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30, 50 클럽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30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네. 그다음에 이제 50은 그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충족하는 나라를 정말 대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속하네요. 그럼. 근데 이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안 돼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이 들어가 있고요. 예.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요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도 대국 아니야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그 위상적으로 보면 되게 높은데 지금 나온 이 결과로 보면 이 우리 경제 위상과는 좀 이 경제 금융 이해력이 너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금융 문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교육을 사실은 해야 돼요. 뭐 저희 때 보면 뭐 상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육됐었고 네네네. 뭐 경제 사회 부서 일부 섹터에서 이제 경제 이론 이런 거 좀 배우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 기초 교육 해봐야 머리에 남는 게 없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이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화 앵커님이 공부했을 때 하는 것보다요. 예. 경제 공부를 훨씬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더 안 합니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고2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 이때 경제를 개설하는 학과가 불과 27%밖에 안 됩니다. 어허.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요. 네. 그 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하는 그 비율이 있어요. 네. 2014년도에는 2.2%밖에 안 돼서 이것도 정말 되게 작은 숫자라고 봤는데 예. 2023년도에 제가 나온 데이터, 최근 데이터죠. 보니까 1.1%밖에 이제 안 나왔어요. 사실 선택 안 하는 거네요. 예, 거의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지금 네. 응시를 하거든요. 수능을요. 그럼 4천 명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4천 좀 넘는 정도의 인원만 지금 경제 그래. 선택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아하. 해외에서는 이걸 교육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속담에 보면 이제 돈 많이 버는 민족들 있잖아요. 유태인이라든가 네네. 뭐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하고 막 그러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 그러면 유태인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금융도 결코 유태인들의 교육이 뒤처지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유태인들이 이제 성인식을 많이 해요. 아이들 13살, 12살 되는 아이들을 성인식을 많이 하는데 예. 이때 성인식을 하게 되면 부모나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축하금을 좀 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은 돈들이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 이렇게 모아져요. 10대 초반에 이제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예. 한 1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자기가 축하고 받은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를 이제 한 10년 동안 자연스럽게 복리의 개념도 알게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금리에 대한 이해가 금리도 알게 되고 높아지는 금융에 대한 것이고요. 알게 되고. 사실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말씀하시는 복리 같은 개념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원금하고 이자가 많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이게 학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요. 네네. 이런 자금들로 창업 자금으로 또 활용을 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금융의 어떤 그런 위상으로 보면 거의 세계 최 수준에 와 그렇죠. 있는데 예. 바로 그 기저에는 이런 교육들이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뭐 거의 학교에서도 안 하고 학교 나와서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학교도 지금 이렇게 그 교육을 많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거의 이제 수능을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사회 대학을 나와서도 경제나 이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이걸 이렇게 소위 경제 문맹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이거 실제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네. 쓴 용어가 아니고요. 예. 근데 그렇게 나와서 사회생활하면 정말 심각한 폐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놀란 게 기재부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학교 밖에서 경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네. 고작 4%만이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학교 밖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82%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교육 받고 있지 교육을 안 못하는 받고 거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아주 크게 들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경제를 하면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이나 금융 활동에서 불편한 것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융 문맹에 처해 있다고 하면 이거 국가적인 위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금융 문맹을 좀 대표적인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홍콩 H 지수 연계된 그 ELS 손실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불안전 판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그 기저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 투자자들의 그런 금융 문맹이 상당히 기여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이해를 우선 할 수 없고 그렇지. 그게 어떻게 나한테 위험으로 다가올지를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11년도에 저축은행이 많이 파산을 했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예. 그때 후순위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근데 이 후순위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순위채에 비해서는 변제 순위가 늦거든요. 네, 대신 이자가 많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이만큼 신용 위험이 큰 대신에 이자를 많이 줍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좀 고금리 상태였었는데 그 저축은행들이 그 PF 대출로 부동산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부실이 많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이때 저축은행들이 그 후순위채를 발행을 많이 해서 자본 확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후순위채를 개인에게 많이 팔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기예금 같은 느낌으로 팔았어요. 하하. 그러니까 통장 교부해가지고 예. 이거 마치 정기예금 같은 느낌으로. 근데 금리는 당시에 정기예금 금리가 5%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후순위채는 8%를 찍어줬어요. 아, 구미가 당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기예금 느낌으로 8%야 하니 가입을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잘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이 그 이후에 파산을 많이 했어요. 네네. 결국은. 예. 그러면은 예금 같으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그 예금 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해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네. 이 후순위채는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 예금 보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거의 원금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금융교육이 기초교육이 됐었으면 이거의 위험도라든가 구조라든가 이게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고 했으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 후순위채와 예금에 대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만 했었어도 이렇게 그 사태가 심각하게 갔을까 하는 생각이 전 많이 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지난 세대들보다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크립토도 투자를 하는 정도로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 지식은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성세대 이후는 이 금융교육이 정말 불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뭐 당국자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수능에서요 네. 반드시 이 경제 과목은 필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저는 꼭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요즘 수능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가 다른 그 사회 과목에 비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공부를 등한시하고 안 하니까. 아니 어렵다 그래도 이건 완전히 그 생활과 밀접한 그렇죠. 인생과 예. 밀접한 문제인데. 이거 우리 삶을 정말 지탱해주는 그렇죠. 교육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요. 정부가 그 국민들에게 어떤 전 생애에 걸쳐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학교 밖에서 이 공적 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이 KDI 여기가 이제 주로 이런 금융이나 경제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조금 그런 교육에 대한 기반은 좀 취약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그 기반이 다져져야 됩니다. 입법적으로 뭐 좀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입법이 개편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런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를 특히 위한 그 금융교육 방법은 연합뉴스 경제TV를 매일 보시고 다시 부족하면 유튜브를 보시면 이 거시경제부터 미시경제, 금융시장까지 많은 지식을 좋은 얻어갈 수 있습니다. 시입니다. 예, 오늘 경제언박싱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님과 함께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